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입니다. 세계 각국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강력 경제권을 만드는 이른바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김포를 포함해 인접 도시들의 통합을 통한 메가서울을 만들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와 MBN은 이미 10년 전부터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메가시티 방안을 꾸준히 제언해왔습니다. 오늘 도시개발 전문가와 해외 메가시티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취재한 기자들과 함께 도시 대개조,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연다 특집 대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해외 인재나 기업을 유치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도쿄의 재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메가시티 지위를 확고히 해 인재 유입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길기범 기자가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도쿄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도쿄의 상징, 도쿄타워 옆에 지어진 주거상업복합단지 아자부다이 힐스입니다. 아자부와 로퐁기, 도라노몬 세 지역에 걸쳐 있던 노후 주택촌을 재개발하는데 우리 돈 5조 6천억 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오픈했습니다. 이곳엔 주거시설과 사무실은 물론 쇼핑몰, 미술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학교와 병원까지 들어설 예정인데 도보권 내의 모든 생활 기능을 집약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세워진 JP 모리타워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330m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具体的な企業名はお答え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ですね、いろんな企業の方に入居し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好評はいただいているっていうところですかね。 하지만 최고층 빌딩이란 명성도 4년 후에는 내줘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 곳곳을 특구로 정하고 신주쿠, 시부야, 니혼바시 등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도심 재생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쿄 도심의 고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도 2배로 올리면서 주거와 직장, 문화시설이 어우러지는 초대형 복합단지를 도심 곳곳에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주변 도로 정비나 공원 조성 등 기여를 해야 추가 용적률 혜택을 주며 주민과 정부, 기업이 모두 상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東京でですね、このビルというかですね、建物の高さの容積率というものでコントロールを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最近では、防災に資するような施設を作っていただくとか、地下鉄の通路の一部を整備していただくというような貢献をしていただくことで、このようなものを認めているということがございます。 도쿄가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건 도시 경쟁력을 높여 우수한 해외 인재와 기업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03년 로퐁기 힐스가 들어선 이후 20년 동안 로퐁기역 방문객은 2.2배, 외국인 거주자 수는 1.2배 증가했습니다. 2030년까지 관광객 6천만 명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国土交通省が中心になりまして、こうした都心のその再生事業ということに進めているところですね。東京だけではなくて、日本全国の都市をコンパクトシティという名のもとに先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 한때 저출산 고령화로 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위기를 맞았지만 지금은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업들의 호응 속에 도쿄의 하늘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경기도 분당이나 일산처럼 일본에도 도쿄 도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다마 신도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낡고 직장이 도심에 있다 보니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다마시는 고령층만 남은 노후 도시로 전락했는데요. 이에 일본은 메가시티 확장 차원에서 도쿄 도심 정비와 함께 외곽 지역의 도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 도쿄의 외곽 도시인 다마 신도시입니다. 5층짜리의 낮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옛날 아파트들이 잔뜩 보입니다. 지난 1970년대 도쿄도는 인구 과밀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마시의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노후화되고 도심 집값도 떨어져 젊은 세대가 떠나면서 실패한 신도시로 전락했습니다. その古い人たちが残ったのがね、年いってるんですよ。部屋を子供も大きくなるからそうどうしてもね 3LDK じゃって売れる。それでこの近所でもっとだけどやっぱし部屋が狭いいうのはね、 그런데 도쿄도가 메가시티 일환으로 도심 재개발과 함께 외곽 재생 사업도 진행하며 곳곳에 신축 아파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평수도 넓고 커뮤니티 센터 등이 잘 되어 있다 보니 3, 40대의 입주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キッズルームとか児童館も近いし、あと何ですか、ランニングマシーンとかみんなで使えるのがここに集まってて、コンビニとかなのですごい便利に、今はもう空きが出るとすぐ埋まっちゃうみたいで、東京の方よりは安いんですよね。 도쿄 도심으로 가는 전철을 탈 수 있는 가장 큰 역인 타마센터역입니다. 이렇게 역 주변도 재개발하며 도시 경쟁력을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퇴근 후 잠만 자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교육, 직장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명문대인 도쿄 도립대까지 옮겼습니다. 若い方が働けるような、例えばデータセンターとかもそうですけれども、働く場所、近隣センターといって昔団地の商店街というかですね、そういうの昔はあったんですけども、そこがだいぶ衰退して、空き室が目立つようなところがあります。そういったところをなんていうんですか、企業、新しく若い方が起業することに貸すとか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今考えてはおります。 또 도쿄 도심에서 외곽을 거쳐 나고야, 오사카까지 이동하는 신칸센도 신설 중입니다. 오는 2027년 개통되면 최대 공업단지인 나고야에서 다마 신도시까지 1시간에 이동 가능해 기업 유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 모이고 잘 되기는 되고 있는데 직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 거점이 아니라 일하는 그러한 거점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쿄 도심은 물론 외곽 지역 재생을 통해 도쿄 메가시티 권역을 성장시킨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메가시티가 이끈 도시 부활 일본 사례를 직접 보셨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국내 메가시티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도시들도 메가시티를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입니다. 그 이유를 이혁근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넓은 공터가 나타납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세종시 백화점 부지입니다. 축구장 9개 크기의 땅이 주인을 찾지 못해 임시 주차장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인구 38만 명의 전국 출산율 1위 도시이자 행정 수도를 목표로 성장 중인 세종시지만 백화점 입점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법으로 메가시티가 꼽힙니다. 세종, 대전, 충청을 묶어 메가시티로 덩치를 키우면 도시 경쟁력이 높아져 인프라를 갖추는 데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전체 인구가만 충청권은 한 600에서 650만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충분히 하나의 백화점이 들어가거나 할인 매장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나 규모는.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새로 만드는 사업 역시 탄력을 받게 됩니다. 강력급행 철도망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 세 개 도시가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하게 이제 만들어주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국토부는 시속 180km로 달리는 고속철도 기술이 국산화돼 메가시티 내 이동 시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소멸 위기를 맞았던 일본 다마 신도시가 메가시티를 통해 젊은이들과 기업이 돌아오는 생기 넘치는 도시가 된 것과 비슷한 전략입니다. 현재 전국 지방에서 메가시티 후보지로 거론되는 건 충청권과 부울경 등입니다. 인근 도시와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메가시티가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을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습니다.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단일 초연결 경제 광역 생활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충실한 시민 공감대를 토대로 메가시티 논의가 추진된다면 행정구역 재편을 비롯해서 첨예한 수도권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시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거대한 원칙 하에서 선거를 앞둔 그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메가시티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 또 현장 취재했던 기자들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한지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길기범 MBN 기자, 이희수 매일경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이창무 교수님, 우리가 메가시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총선 국면에서 정치적 화두로까지 떠올랐는데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뭔지 일단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메가시티와 관련된 그런 뭐 이해나 뭐 논란과 연결돼서 사실 학계에서도 뭐 생각들이 굉장히 뭐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메가시티라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걸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현상으로서의 메가시티라는 것은 인구 1,000만 이상의, 근데 여기서의 그 도시라는 거는 뭐 서울시와 같은 행정구역의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로 경제적인 그 활동들이 연계되어 있는 경제적인 공간적인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도시의 규모를 여기서 메가시티의 어떤 도시 규모라고 얘기하죠. 행정 단위의 도시 개념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 단위는 사실 임의적인 거라 뭐 사실 뭐 서울시가 어느 날 갑자기 반으로 쪼개질 수도 있고 뭐 요즘 논의되는 것처럼 뭐 경기도에 있는 뭐 일반 시들이 서울시로 편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정적인 구도의 범위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인 공간적인 범위를 우리가 도시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도시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어떤 활동을 함께하는 권역의 인구 규모가 한 1,000만 이상이 되는 그런 도시들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각 국가에 있어서 대표적인 대도시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뉴욕 같으면 뉴욕 대도시권도 마찬가지로 뉴욕시는 800만이지만 실제 같은 경제 권역에 속해 있는 범위는 저쪽 뭐 펜실베니아 주까지 포함을 해서 거의 한 2,400만의 어떤 인구를 포괄하는 권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대규모 그 국가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대변할 수 있는 도시권이라는 것이 현실에서의 어떤 메가시티이고 다만 이제 전략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런 국가 경쟁력을 위한 대표적인 대도시권을 키우기 위한 전략에 해당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반해서 수도권에 지나친 어떤 독주와 관련돼서 균형 발전을 위한 뭐 지방 도시권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식의 어떤 전략적인 시도들도 함께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데 국내에서 다뤄지는 메가시티에 대한 논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부분 균형 발전에 좀 치중된 논란들이 학계에서는 좀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메가시티라는 게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큰 먼저 산업혁명이 발달돼서 큰 대도시가 만들어졌던 국가들에서는 메가시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처럼 이제 산업화가 조금 늦었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메가시티 그러면은 메가시티? 서울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딱 고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뭐 부울경 지역이라든지 또 충청권 지역도 얼마든지 메가시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현상으로서의 메가시티를 보느냐 아니면 전략으로서 메가시티를 접근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사실은 부울경 관련된 이슈는 뭐 사실은 부산과 울산과 개별적인 도시권 자체가 어떤 메가시티로서의 어떤 뭐 집적 이익을 누리고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반해서 그걸 또 경남이랑 굉장히 애매한 공간과 엮어서 하나의 어떤 메가시티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메가시티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어떤 지방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라서 현실적인 메가시티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의 말을 들어보면은 메가시티라는 개념 자체는 어떤 정치적 개념 또는 행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개념 또는 권역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더 큰데 길기범 기자. 근데 지금 우리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 단어는
굉장히 정치적 쟁점화가 돼버렸어요. 네, 말씀 맞습니다. 들어보면 전혀 정치 쟁점화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네. 이게 지금 여야 각 당이 지금 메가시티에 대한 찬반으로 갈려버리면서 정치적 쟁점이 됐어요. 어떻게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11월이죠. 이제 국민의힘이 먼저 김포의 서울 편입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쟁점이 시작됐습니다. 예. 이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김포뿐만 아니라 경기도 구리나 하남, 고양이나 광명 등 모두 이제 편입할 수 있다는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도시 계획을 잘하면 서울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세계적 추세인 메가시티 구상을 부산이나 광주 등 다른 지방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강조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는 이제 뜬금없다고 이제 날을 세웠는데요. 예. 하지만 김포나 구리 이쪽에서 편입 찬성 여론이 나오면서 논의의 틀을 확대하자 이런 역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이후 조금 잠잠했던 이 논쟁은 총선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달 서울 메가시티 재추진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한 TF를 발족했습니다. 4.10 총선 이전까지 김포를 비롯해 구리, 광명, 고양 등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하기 때문에 예.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앞세워서 지지표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예. 실제 각 지역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도 지금 서울 편입을 약속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경기도 구리와 김포를 연달아 찾으면서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예. 이에 반해 민주당은 반대나 호응,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반대를 하기에도 곤란하고 또 그렇다고 여당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도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서울 편입 문제가 가장 맞닿아 있는 지역이죠. 김동연 경기도지사만 정치쇼이자 총선 사기극이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신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 수원과 용인, 이천 등 남동부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정책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 길기범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전혀 정치적 개념이 아닌데, 그렇죠?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이 이슈가 확 떠오르고 이게 정치적 화두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마치 이게 메가시티라는 게 정치적인 공방 또는 공약 사항이 돼버린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희수 기자. 이 메가시티는 원래 매일경제에서부터 10년 전에 국민보고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총선의 유불리를 따져서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의 또 도시에 또 서울에 또는 각 지역에 있는 큰 대도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던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메가시티 전략이 적극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게 그 도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추구를 하다 보니 저희 매일경제신문에서는 이제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오늘 마련된 이 특집 대담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정치권에서 얘기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이제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적 유불리 가릴 것 없이 한번 메가시티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추진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대담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한 의원님,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게 이제 앞서 길기범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메가시티 얘기를 끌고 들어오니까 표 때문에 이제 경기도 쪽에 이제 약한 어떤 그런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메가시티를 끌고 왔다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 또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인 김동연 지사는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네.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메가시티 자체가 다시 원래 본래의 의미의 취지로 돌아가면 이게 정말 포퓰리즘인가? 그러니까 이게 도시 확장이 되는 것이 포퓰리즘인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메가시티와 같은 도시 간의 연결, 이런 연담화 현상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공간의 이런 연계와 기능적인 확산의 측면에서는 도시의 자연스러운 성장으로 주로 이제 도시계획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이 중심 도시의 인구 규모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와 그리고 시설들이 공급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가지가 자연스럽게 확산하게 되고 이 확장이 이어지다 보면 가까이 위치한 주변 도시와 시가
가지 맞닿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거대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처럼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거대 도시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지만 행정구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시 내 주민들의 삶의 영역과 행정 관할 구역이 이제 서로 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럴 경우 주민들은 도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주변 도시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심 도시의 배드타운처럼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유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광역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 결정이 이제 내렸을 때 바로 이제 행정구역의 조정,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주변 도시가 중심 도시로 합쳐지는 그런 행정구역의 조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게 되고 이것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결단이 필요한 그런 어떤 현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내가 직장이나 아니면 내가 주로 생활하는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서울인데 정작 잠은 집에서 자요. 그렇죠? 뭐 저녁에 약속도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잠은 집이 김포에 있다 보니까 나는 경기도민이야, 김포 시민이야. 그래서 내는 세금도 다르고 그런 이 어떤 그 부조화 현상을 어떻게 그러면 좀 일치시켜서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도시가 어쩌면 좀 더 이렇게 좀 유연하게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이 토대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메가시티라는 개념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울 대도시권의 케이스를 보면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주죠. 예. 사실은 뭐 관련돼서 굉장히 정치화된 이슈의 근원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래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흐름에 대한 한 뭐 또 다른 어떤 그 논의의 시작인 거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 더해서 뭐 인구 축소기와 이제 연결이 돼서 지방 소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화두가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제 그와 연결이 돼서 이 서울 메가시티에 대한 논란이 뭐 지방의 것을 뺏어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해오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한 정치의 반발을 일으키는 이유인데 사실 들여다보면 이거는 지방과 서울 대도시권에 있어서의 파이를 나눠먹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서울시 내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비효율화된 문제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일하는 곳은 서울시인데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라서 뭐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타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5호선도 연결이 안 돼 있고 뭐 그렇다고 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후 동행 카드라는 뭐 그런 서울시권만의 네, 그렇죠. 그런 어떤 교통 카드에 대한 활용도 잘 안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불편함,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서 조금 더 서울 대도시권이라는 서울시가 아닌 서울 대도시권이라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메가시티의 전체적인 공간 구조의 효율성을 만들어 갈 거냐라는 게 사실은 이번 논란의 굉장히 주요 핵심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과하게 정치화되고 그 지방 소멸과 관련된 과도한 오해 이런 부분들은 좀 풀어나가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그런 맥락에서 보면 메가시티라는 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적인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 쟁점화돼서 이제 이거는 추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자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처럼 또 보이기도 합니다.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 기자? 그 좀 이렇게 메가시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고 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야 우리 도시 경쟁력 강화를 해서 이렇게 한번 메가시티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된 사례도 있고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영국 런던의 대도시권을 뜻하는 그레이터 런던이 대표적인데요. 또한 프랑스 파리의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그랑파리나 일본 도쿄의 배후 지역까지 묶는 도쿄도 등이 주요 사례로 꼽힙니다. 이 대도시들은 공통적으로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교통 혼잡, 또 난개발 등의 문제를 광역 정책으로 풀고자 하는데요. 광역 종합 계획을 세워서 대중교통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대를 하고 교통 거점이 될 곳에 신도시를 세우는 식입니다. 개발 사업이 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있다라는 것이 좀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이게 밀집돼서 조밀조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조금 영역을 넓히면서 좀 풀어보겠다. 이런 게 이미 외국 선진국들은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메가시티 개념을 넘어서 메가 리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을 뜻하는 그런 신조어도 또 있나요?
네, 요즘 해외 여러 나라의 2, 3위권 지방 도시들은 메가시티를 넘어서 메가 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들이 이제 광역으로 좀 연결되는 그런 현상을 뜻하는데요. 도시 개념이 아니군요. 네. 그 수도권 집중이 이제 갈수록 심해지자 지방 도시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여러 도시가 뭉쳐서 좀 메가 리전을 만드는 게 좀 특징입니다. 영국 북부 권역의 10개 도시가 뭉쳐서 만든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 또 일본 오사카와 교토를 필두로 한 관서 지역 도시들이 모여 만든 간사이 광역연합, 또 독일 남서부 지방 도시들이 손잡은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연합기구는요, 단일 도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광역정책으로 좀 풀고자 뭉쳤는데요. 특히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해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노력이 가장 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협상을 해서 주거나 교통, 경제 분야의 권한을 확대하려고도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 지금 우리 이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도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들이 이렇게 합세해서 같이 공동으로 좀 문제 해결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선진국에서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도 부울경이라든지 충청권, 세종시, 뭐 대전, 뭐 이런 쪽에서는 이 메가 리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큰 광의 개념의 메가시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네요? 글쎄요, 이게 뭐 메가시티 리즌에 대한 그런 논란은 그것도 사실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그 미국 동부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2,400만을 포괄하는 그런 뉴욕 대도시권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보스턴에 있어서의 어떤 대도시권도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또 뭐 워싱턴, 필라델피아에 관련된 그런 대도시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가시티들이 연결된 하나의 지역권을 형성한다라는 게 메가시티 리전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건 벌어진 현상인 거죠. 이제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한 일부러 뭐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벌어진 현상이다, 자연스럽게. 관측된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메가시티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경제적 연결을 통해서 좀 더 큰 부가 효과를 낸다라는 어떤 인식에서도 출발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구도에서 사실 뭐 지방에 있어서의 그런 우리가 균형 발전을 위한 부울경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측된 현상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권 자체도 부산과 울산과 경남이란 애매한 도를 엮는 것보다는 그 전에 제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부산과 김해와 양산이라는 실제적인 도시 권역을 형성할 수 있는 게 먼저 메가시티화되는 그런 첫 단계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울산과 연결을 만들어야지 좀 더 엄밀한 의미의 메가시티 리즌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뭐 메가시티 리즌이라는 전략으로 쓴다라는 것이 꼭 안 될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조건에 대한 부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의 선진국들이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된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도 어떤 조건이라든지 우리 특유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걸 잘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정책이다, 이런 뜻처럼 들립니다. 다시 이제 서울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한 의원님, 메가시티를 추진한다 그러면 그 서울을 확장해 간다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서울공화국인데 서울을 더 크게 하자고? 그러면 서울 말고는 대한민국에는 도시가 없는 거야? 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있습니다. 정말 서울이라고 하는 큰 대도시가 메가시티로 가야 되는 그 당위성을 한번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서울시의 정확한 경계 변천사는 현재 자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공통적으로 좀 언급되는 사항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서울이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건 광복 이후부터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경성부로 불리던 이 서울은 광복 이후에 1946년이 되어서야 경기도에서 분리돼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격상이 됐었고요. 서울특별자유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1948년에 대한민국 수도로 공포가 되었고요. 이듬해인 1949년에는 지금의 명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일부와 구로구 구로동과 신도림동, 그리고 영등포구 대림동, 그리고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가 편입이 됩니다. 서울시로. 그러면서 서울시 행정구역이 확장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름인 서울특별시
라는 것이 이제 정칭, 명칭이 되었습니다. 예. 이후로 이제 대대적인 경계 확장이 이루어진 거는 1963년입니다. 양주시 일부가 동대문구와 성북구로, 그리고 시흥시, 부천시, 김포시 일부가 영등포구로, 그리고 광주시 일부가 성동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1973년에 고양시 일부가 추가로 더 서대문구로 편입이 되었고요. 지금 알고 계시는 서울의 경계선이 얼추 그때 형성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로는 이제 1995년에 이제 광명시 일부가 금천구에 이제 추가된 이후로는 사실상 이런 주변 도시의 편입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자치구 간의 경계 조정과 같은 미세한 이제 경계 조정만 좀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네.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한 20%. 지금 서울의 한 인구가 뭐 1,000만 명에서 좀 떨어져서 지금 900만 명을 좀 넘긴 합니다만 그렇게 모여들 정도로 계속 인구와 물자는 계속 몰려들고 있는데 행정구역을 확장해 나가는 정책. 물론 약간의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30년 동안 멈춰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도시가 버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몰려드는 사람과 물자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인프라 저희가 이제 확충 없이. 어떤 선택한 그런 계획적인 그런 뭐 정책이랄까 예. 이런 것들의 영향인 거죠.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게 그린벨트라는, 사실 그린벨트를 이렇게 예. 과감하게 또 장기간 유지한 나라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예. 뭐 설치했다가도 해제하는 나라도 많고 뭐 아예 뭐 그런 개념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도 많고, 도시 성장 관리를 꼭 뭐 그린벨트라는 굉장히 과도한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서울시를 둘러싼 그런 그린벨트가 유지되고 90년대 지금 말씀하셨던 90년대 중반쯤 되면 그 그린벨트 내부 경계 쪽으로 서울시의 확산이 거의 이제 뭐 와 닿은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도시의 실질적인 성장을 어떻게 담아야 될 거냐에 대한 그런 기로에서 우리가 선택한 거는 그린벨트 유지해, 그린벨트 넘어서 개구리 띰뜨기식으로 신도시 개발할 거야. 그리고 뭐 신도시 개발하고 나서 또 그린벨트를 안 건드리고 거기에 뭐 수지를 개발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뭐 남쪽으로 남하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제 예. 서울 대도시권이라는 어떤 성장의 구도로 공간적으로 담아낸 거죠. 그런 구도 속에서 사실은 그린벨트라는 어떤 굉장히 강한 규제 지역이 서울 행정적인 개편과 확장을 막아내는 그런 어떤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막 밖으로 막 그 확장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과연 그린벨트 가운데 사익 공간을 이렇게 놔두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이 의문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예. 나는 바로 뭐 생활권은 서울시인데 하남시에 살면서 뭐 미래 신도시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뭐 그린벨트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토지에 관련된 그런 규제들이 강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김포 신도시도 지어지고 미래 신도시도 지어지고 하남도 개발되고 뭐 이러면서 이 사익 공간에 대한 그런 이용들이 이루어지면서 과연 예. 내가 경기도지만 서울의 생활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경기도여야 돼? 라는 이제 의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서울 대도시권의 메가시티라는 거는 있었던 현상이고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중심 서울시에 있어서의 어떤 그 행정적인 구역을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부분에 예. 이제 이번에 논란이 생긴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 강남이 원래는 서울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63년에 대대적인 이제 경계 조정이 있었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강남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960년대 초에 이제 서울의 인구 증가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고요. 실제로 인구 밀도가 1헥타르에 평균 100명에 달할 정도로 예.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가하는 인구를 좀 수용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기존의 시가지를 더욱 고밀화할 것이냐, 아니면 연접 지역으로 확장하는 형태로 새로운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할 것이냐라는 이제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결정은 주변의 비도시 지역을 서울로 편입을 시키면서 대규모로 신규 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이었고요. 그 결과로서 지금의 강남 개발이 추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기간에 이렇게 강남이 뭐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급부상한 이유는 뭐예요? 부유층이 다 그 뽕밭이고 배밭이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어른들은. 뽕밭이었던 적이 저도 거기 살았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70년대 중반에 제가 잠실이 뽕이잖아요. 뽕나무. 예, 거기 75년인가 저희 아버님이 집을 사서 이사를 가셨는데
노년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년국민학교를 다니는데 정말 밭 두렁길을 따라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예. 5학년 때인가 그런데 서울 대도시권을 쭉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보게 되면 그런 강남 지역과 관련된 부분처럼 평야지대로서 배후 지역을 넓게 가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이 형성되려 그러면 예.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을 서브할 수 있는 배후 지역이 얼마나 넓으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서울 대도시권에서 가장 넓은 배후 지역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강남 지역입니다. 이제 그게 하나의 원인이었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도시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는데 그린벨트를 허물지 않고 뛰어넘으면서 뭐 분당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수직이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경부축을 따라서 도시의 성장이 굉장히 남하하는 구도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구도 속에서 강남의 입지가 서울 대도시권에 있어서는 입지적으로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무게 중심을 잡아보면 인구에 있어 무게 중심을 잡아보면 방배, 뭐 양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에 있어서의 중심이 가지는 조건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가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강남에 대한 어떤 발전에 대한 부분을 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강남이라는 게. 실제로 그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2000년 전후를 보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남의 집값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폈는데 그 이전 시기에 일어난 현상이 그 과거의 구도심이 갖고 있던 고용 중심에 대한 어떤 그 위계적인 그 흡입력을 강남이 가졌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95년부터 한 2000년 한 5년 사이에 증가한 고용의 거의 60%를 강남 4호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강남이 도심이에요 그러면 매맞던 시기였는데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강남이 갖고 있는 서울 대도시권에 있어서의 최고차 고용 중심지라는 그런 특성이 이제 시작이 됐고 거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강남이라는 게 주거단지로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최고차 중심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형화된 고용 중심지 주변에는 또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또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쾌적한 주거와 최고차 고용 중심지를 함께 갖고 있는 지역으로 형성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강남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논란들이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공간 구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왜 집값이 그렇게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지 강남 지역. 그러니까 강남의 변천 또 서울의 변천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울이 단기간에 굉장히 고도 성장을 했구나. 사람도 많이 모여들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투자라든지 뭐 물적 자원들이 계속 투입되고 있구나. 당연히 그러면 포화 상태가 되겠지. 포화 상태인데도 계속 몰려들면 터지겠지. 뭐 이런 어떤 우려 속에서 정부도 이제 신도시 정책을 추진하죠. 너무 서울이 과밀화되니까. 그래서 1기 신도시 분당 일산도 만들어졌고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 계획까지 좀 나왔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아니면은 지금 3기 신도시도 제대로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점들도 좀 노출이 되고 있나요? 문제점이나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창모 교수님이 훨씬 더 잘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그런가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네. 이 3기 신도시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1기 신도시부터 3기 신도시까지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서울의 포화도가 이제 좀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80년대 후반 들어서는 이제 서울 내에 개발 용지가 이제 부족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강남 개발처럼 시가지 확장의 형태로 이제 주택을 공급하며 인구를 수용하는 것이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택지 개발이 서울 내에 이제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서울시 외곽에 위치하는 개발 제한 구역, 아까 이제 그 서울의 확장을 어느 정도 막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개발 제한 구역에 이제는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1기 이제 신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과 같이 신도시 하면 다 떠올리시는 그런 신도시가 바로 그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1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서 서울시 인구가 어느 정도 분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랑 2000년대 초까지도 계속해서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팽창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해서 개발 제한 구역보다 더 멀리 위치한 그런 외곽에 중행 역할을 하는 이제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요구가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제2기 신도시 조성 사업이 2003년에 이제 본격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서울 집중형의 공간 구조를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때 바로 이제 계획된 것이 성남 판교, 화성, 동탄 그리고 이제 미래 신도시였습니다. 교수님, 이 메가시티와 이 신도시는 충돌하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에요? 아니면 중복되는 개념이에요? 신도시라는 것 자체가 메가시티와 뭐 상충되는 건 아니지만 예. 신도시의 성격이나 입지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한재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조금 그 수정을 하게 되면 그 일기 신도시의 입지는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그린벨트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어요. 국민적인 정서가. 예. 그게 이제 박 대통령부터 시작된 그런 규제 강도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강한 신앙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건드리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분당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 이런 경우들은 그린벨트를 넘어서서 굉장히 30km 떨어진 지점에 맞아요. 사실은 피해서, 세워졌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논리가 뭐냐 하면 이 영국의 전원도시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자적적인 신도시라는 어떤 굉장히 뭐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신기루와 같은 그런 어떤 컨셉의 이 계획적인 그런 드라이브가 걸려 있어서 이 그린벨트를 넘어서 이격을 시켜야지 자족성이 달성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외곽에 개발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일기 신도시들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지금은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예. 그린벨트라는 그런 지역을 허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위례 신도시나 뭐 하남 교산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개발이 됐다 그러면 화성 동탄 같은 저 밖에 있는 신도시들은 개발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뭐 GTX를 가지고 연결을 시킨다고 난리를 부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서울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라는 굉장히 강한 어떤 믿음에 기초한 규제 때문에 예.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인구 축소기를 접어드는 그런 구도에서 지방뿐만 아니라 뭐 예.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구도에서 이 신도시들이 갖고 있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그 문제점이 뭐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돈이란 게 뭐냐하면 OECD 국가 중에 가장 출퇴근 시간으로 허비하는 사회적인 비용이 큰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출근 시간만 50분에서 1시간, 출퇴근 합치면 2시간이 드는 그런 서울 대도시권이 돼버려서 OECD 국가의 뭐 30분 남짓의 그런 원웨이 트립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1시간에 대한 통근 비용의 연간 가치가 1,200만 원이라고 뭐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그 인용을 하게 되면 그런 신도시 때문에 밀려나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추가적인 낭비적인 통근에 대한 비용을 따지면 연간 4조 원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성장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그걸 견디고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구 축소기와 더불어서 경제활동 기능도 줄어든다 그러면 그런 축소하는 도시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인 비용도 감당이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도시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설계적인 기법이나 계획 자체, 신도시에 있어서의 어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도시 공간 구조의 큰 구도에서의 어떤 신도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자족이라는 개념을 이제 용어를 쓰셨는데 이제 자족은 신도시가 이제 자기네 도시 스스로가 도시 경쟁력을 갖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뭐 직장 일자리도 구하고 또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니까 그 생활권에서 그 도시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다는 뜻인데 지금 오늘날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신도시 서울 주변의 신도시들은 사실은 그런 자족적인 신도시라기보다는 서울과 뗄래뗄 수 없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이. 실제로 길기범 기자, 그 김포 신도시만 하더라도 사실 김포 주민들이 들으면 화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니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기업이나 이런 거 다 서울에 있으니까 네. 김포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이 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서울에서 김포까지는 이제 고속도로가 없고요. 국도나 올림픽대로가 모든 교통량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 차량으로 출퇴근하기가 매우 혼잡하다고 합니다. 또 올림픽대로에는 버스 전용 차로가 없어서 버스도 교통 정체의 악영향을 그대로 받았는데요. 예. 이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게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이죠. 처음에는 이 김포 골드라인도 혼잡하지 않았었는데 지난 2020년대 들어서 16,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이제 신규 입주하면서 그야말로 지옥철로 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김포 골병 라인이라고 불릴 맞아요. 정도로 예.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지난해 4월 조사를 해봤는데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는 평균 241%, 예. 최대 285%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원이 135명인데 출퇴근 시간에는 2배가 넘는 400명이 이제 탑승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전철을 탄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호흡곤란 증상 등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사례가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예. 이에 지금 정부는 뭐 지하철 5호선 연장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신도시들이 만들어졌지만 여기에서도 각종 문제점들, 교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노후화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어떤 그 포화 상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역시 주변의 신도시, 도쿄를 중심으로 주변의 신도시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현장 취재를 다녀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신도시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젊은 층의 유입이 없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우 김포나 위례 같은 이런 지역에는 지금도 꾸준히 30, 40대가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도쿄 다마 신도시를 다녀왔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1970년대 도쿄도가 인구 과밀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쿄 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다마시에 신도시를 개발한 곳입니다. 예.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노후화되고 도심 집값이 또 떨어지면서 젊은 층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다마 신도시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68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68세까지 오르면서 실패한 신도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제가 다녀와 봤는데요. 갔더니 낡은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었고 다 5층짜리에 낮거나 또 엘리베이터도 없는 노후화된 주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런 노후화된 아파트들은 방이 1개, 뭐 2개, 많으면 2개뿐이라서 이 아이를 키우기가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떠나다 보니 주변에 상점가나 문화시설 등도 발달하지 못했고요. 예. 이래서 도시가 점점 노후화되는 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도쿄도가 2000년대 이후 도심 재개발과 함께 외곽 재생 사업도 진행하면서 다마 신도시에도 이제 신축 아파트들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신축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도 가봤더니 확실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나오거나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신축 아파트는 이제 노후화된 아파트에 비해서 아이를 키우기에 훨씬 좋은 구조로 나오고 헬스장이나 편의점, 뭐 커뮤니티 센터 등이 잘 구비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30, 40대 입주가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예. 또 당연히 도쿄 도심보다 집값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도 빈집이 나오면 바로 이제 계약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예. 이제 도쿄도는 이제 아파트 재개발 등을 통해 이제 젊은 층을 먼저 유입시키고 추후에는 다마 신도시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거주와 직장 모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먼저 이 주변 신도시를 만들었던 일본의 사례를 좀 들어봤는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후화된 문제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곧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시 재활 프로그램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네, 맞습니다. 이 기자는 저 영국 취재를 좀 다녀왔죠. 영국도 사실은 이제 주변 신도시 개념의 그런 도시들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실태가 어떻던가요? 일단 시작은 런던부터인데요. 예. 2차 세계대전 이후 위기를 겪던 영국은 1965년 런던 개조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예. 기존 런던의 주변 도시들이 대거 편입이 되면서 지리적으로 오늘날의 거대한 런던 광역권이 형성이 된 건데요. 예. 행정구역 면적이 1,572km제곱미터로 이는 서울의 2.5배에 달하는 큰 면적입니다. 예. 당시엔 런던 도심에서 일하지만
또 런던 외부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 행정구역을 대거 확장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예. 이 대도시권을 넓히다 보니 인적 자원이 더 많이 모였고 이는 제조업 대신에 금융업을 성장시킨 원동력이 됐습니다. 예. 2000년대 들어선 그레이터 런던이란 광역기관도 본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교통 혼잡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큰 틀에서 좀 이를 해결을 해봐야겠다라고 이를 관리할 광역기관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 이 런던 광역시는 이제 33개 자치구를 총괄을 하게 됐는데요. 이 런던 광역시는 런던 플랜을 세워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또 거시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런던광역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건 교통 인프라 투자인데요. 예. 이 투자가 런던이 세계 도시 경쟁력 1위를 차지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런던광역시는 건물을 개발을 할 때 걷는 부담금 일부를 영국판 GTX다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라인 건립에 투자를 했는데요. 예. 또 이제 주요 엘리자베스 라인 역사가 생기는 외곽 지역은 기회 지역으로 지정을 해 개발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좀 이제 앞서 이제 일본이나 런던의 사례를 봤고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더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좀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 노출된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서울 도심도 문제점이 노출됐고 주변 신도시들도 지금 문제점이 노출이 됐으니까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보다 앞서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뭐 런던이나 일본 도쿄에서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뭐 부분적으로 뭐 케이스마다 좀 예. 저희가 고민해야 될 이슈들이 좀 틀리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저희가 겪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게 계속적인 어떤 성장이 지속되는 그런 구도이기보다는 인구 축소와 함께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는 시기다라는 예. 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관련돼서 그 일본에 대한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게 뭐 서울의 집값이 비싸서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 동경도의 그 케이스만 보더라도 뭐 전국적인 인구는 줄어드는데 동경도의 인구는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길 기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청년의 인구를 수용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굉장히 정비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구도로 적극적으로 끌고 가서 뭐 그들이 생각하는 도시 재생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굉장히 협의에 그냥 복구형 그런 그 재개발에 관련된 수복형의 어떤 그런 구도가 아닌 우리가 갖고 있는 철거형 재개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예. 주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도심에 있어서의 어떤 뭐 개발과 그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서 서울시 인구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죠. 뭐 도쿄도 마찬가지로 예. 겪고 있던 현상들처럼. 근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뭐 그 정부의 그런 구도이기보다는 지난 박원순 시장 시기에 뭐 2010년 넘어서 2013년부터 시장 침체기를 겪는 과정 속에서 뭐 400개 가까운 그런 정부 의혹들을 해제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뭐 그 당시에 지을 수 있는 주택 수로만 따졌을 때 아파트가 26만 채가 날아가 버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예. 그 가구 분화나 가구당 가구 원수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공급이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예. 인구를 줄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채 안 되는 주택을 이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높은 가격만 비딩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서울에 거주하게 되니까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도심의 공도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선택한 그런 어떻게 보면 오판의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과거의 구도심과 관련된 부분의 공동화를 그 구도심이 도심이냐라고 물으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도심의 성격을 고용이나 이런 것 이외에 주거에 대한 부분으로 채울 수 있는 노력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구도심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 선택들이나 또 뭐 신도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 그린벨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익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2시간씩 출퇴근 다 합쳐서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구도는 뭐냐 하면 도심에는 사람들이 못 살게 되고 그린벨트 못 짓게 하고 밖에는 고밀로 뭐 50층 60층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공간 구조거든요. 그래서 도심에도 주거의 밀도를 높이고
경기도와 서울 사이에 그린벨트의 다양한 활용지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사람들을 살게 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사회적인 통근 비용의 시간들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필요한 시기고 관련된 도심 공동화와 신도시의 입지와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어떤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구 축소기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을 좀 더 줄이면서 효율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서 중요한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직접 지금 이제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서울 그러니까 수도의 어떤 구도심도 구도심 나름대로 도시 재생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외곽 쪽도 마찬가지로 교통 인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주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취재한 두 기자들이 직접 보니까 어때요? 일본 도쿄도나 그러니까 그 메가시티라고 불리는 그곳에 가서 살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까? 네. 뭐 주관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그렇죠. 확실히 편해 보이고요. 예. 일본 우리나라보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를 더 먼저 겪지 않았습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이제 각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외국 인재 유치가 됐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뭐 이민청 설립을 그래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일본 역시 외국 기업이나 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게 도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 단지를 형성해서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고 도심에만 편중하는 게 아닌 외곽 지역도 함께 발전하면서 균형도 이루겠다는 건데요. 제가 도쿄도 담당자를 만나 메가시티, 이 도심 재생이 왜 중요한지 물어봤는데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참 와닿았습니다. 예.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부터는 도시의 세계가 될 것이다. 다 나라 간의 경쟁보다 도시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도시 간 경쟁이다. 네, 맞습니다. 예. 도시 기반을 잘 정비해서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거나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그만큼 일본은 인구 문제나 경제 문제 모두 메가시티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보고 재생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거는 국가가 아니라 도시다. 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 가고 싶은 도시, 또 투자하고 싶은 도시 네, 그런 도시로 맞습니다. 만들어가야 네, 된다 이런 뜻이고. 이 기자는 어때요? 런던에 직접 이제 가서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굉장히 런던은 악명이 높았잖아요. 높은 물가와 뭐 교통 인프라든지 너무 열악하니까 주거 문제도 그렇고요. 뭐 어때요? 좀 많이 바뀐 게 좀 느껴져요? 이 정도면 나도 런던에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영국판 GTX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라인이 건설이 된 이후로 예. 주요 이제 역사들을 가보면 그 인근에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체계적으로 교통과 연계한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예. 있었습니다. 전 사실 런던뿐만 아니라 맨체스터도 다녀왔는데요. 맨체스터는 이제 국내 균형 발전 또 지방 도시에 시사하는 점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맨체스터 광역연합기구는 그 영국 남부권이 너무 런던 중심으로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영국 이제 제조업 쇠퇴로 좀 많이 쇠락해가던 북부권 10개 도시가 예. 뭉쳐서 지역 경쟁력 우리도 한번 높여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이제 연합기구인데요. 실제로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맨체스터시 바로 옆에는 셀퍼드시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2011년 BBC 북부 방송국이 이전을 했습니다. 최근 직접 방문해 보니 BBC를 필두로 ITV나 미디어컴 같은 대형 방송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이곳은 현재 유럽 최대 규모의 디지털 미디어 클러스터로 이제 불리는데요. 1만 개에 달하는 기업이 자리 잡은 배경에는 맨체스터 광역연합기구의 투자유치청이 상당히 윤활유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지방 정부도 좀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좀 많이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가장 큰 성과는 인구가 많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 2021년 그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 그 산하의 인구는 약 287만 명으로 이게 10년 대비 약 19만 명, 그러니까 6.9%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 이런 지방 도시가 이 정도로 인구 규모가 성장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제 총선 국면에서 이게 나와서 정치적 쟁점화가 돼서 그렇지 냉정하게 놓고 보면 지금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메가시티 전략을 빨리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약간 절박함도 좀 느껴집니다. 성공하려면 앞서 그 대도시들처럼 뭐 영국이든 도쿄도든 이게 성공한 그런 어떤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 내지는
방향성 또는 어떤 국론의 어떤 단합 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수도권 서울 대도시권에 대해서 예. 글쎄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 대도시권은 이미 메가시티라서 이제 메가시티화한다라는 거는 사실 큰 어떤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정말 그 메가시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서울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서울 대도시권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큰 그림에서 어떤 구상과 계획을 해야지 서로 효율화되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토지용 규제에 대한 부분들, 뭐 최근에도 벌어지는 그런 기후 동행 카드에 있어서의 경기도와 서울시의 갈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아쉽다. 피해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라는 그런 굉장히 애매한 행정구역 단위가 과연 우리에게 합리적인 선택일까라는 부분도 좀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연합이나 다른 것들도 실제적인 어떤 중소도시들의 연합체잖아요. 그 옥상 5개 해당되는 그보다 큰 행정구역이 너 안 돼 이렇게 막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시와 관련된 대도시권의 문제도 저는 경기도를 빼고 싫어하시겠지만 빼고 나머지 그 일반 시들 간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실질적인 합의체, 협의체 혹은 뭐 필요하다 그러면 편입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이제 좀 더 효율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게 이 서울 대도시권이 정말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메가시티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또 이제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또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전문가들은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한번 진지하게 방안을 만들고 또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긴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MBN이 기획한 특별 대담 도시 대개조 국민소득 $5만 시대를 열다 특집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